봉쇄한다는 말 한마디에 유가가 뛰는 바다가 있습니다. 폭 33km, 배가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그보다도 훨씬 좁습니다. 세계가 쓰는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가량이 이 좁은 물길 하나를 지나가죠. 그런데 이 바다는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 그저 평범한 바닷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작은 소식 하나에 지구 반대편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판 숫자가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길을 봤습니다. 파나마의 운하, 우크라이나의 가스관, 일대일로의 철도까지. 이번에는 그 길들 가운데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자주 세계를 흔들어 온 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다는 이미 여러 번 실제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해협이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도, 보스포루스 해협도 저마다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해협 하나에서 나는 뉴스는 전 세계 주유소 가격판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란의 관료가 방송에 나와 봉쇄를 언급하기만 해도 싱가포르의 원유 선물 시장은 그 순간 출렁거립니다. 실제로 배 한 척이 멈춘 것도 아니고 기름 한 방울 못 나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지명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손에 꼽습니다. 원자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 지명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빠른 매매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이번 이야기의 진짜 질문입니다.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좁은 바다 하나의 이름만 나오면 세계 경제 전체가 즉각 반응하는가를 파헤쳐 보려는 것입니다. 다른 해협들도 저마다 중요한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그 해협들이 막힌다는 소식이 나올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대개 물류가 늦어지겠구나 정도입니다. 그러나 호르무즈는 다릅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응은 훨씬 원초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겠구나. 이 차이는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답은 지리적 사실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쌓여온 전쟁의 기억, 반복된 위협, 그리고 실제로 이 바다가 멈췄을 때 세계가 치른 대가까지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리는 무대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 무대 위에서 반복된 역사가 지금의 두려움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이 바다 위에 실제로 떠있던 배 한 척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페르시아만 한복판. 수십만 톤급 유조선 한 척이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 한 척에는 보통 20명 남짓한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 그리스, 우크라이나까지. 국적도 저마다 다른 이 선원들에게 이 항해는 그저 매번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 이 항로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항로를 이탈하는 모든 선박은 표적이 될 수 있다. 선장의 눈앞 레이더 화면 위에는 이미 낯선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뒤쪽 화물창에는 수천억 원어치의 원유가 실려있고 앞쪽 뱃길에는 언제 기뢰나 무인기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시기 결코 한 척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몇 주 사이 이 해역을 지나던 여러 척의 배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온두라스 국적의 유조선 노바오는 무인기 2대의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였고 미국 국적의 스테나 엠퍼러티브호는 공중공격으로 승조원 1명을 잃었습니다. 마샬 제도 선적의 또 다른 유조선에서도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 손상을 입은 유조선만 최소 10여 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선박 회사들의 본사에서는 자사 선박이 이 해역에 접어들 때마다 위성 통신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며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일부 회사는 아예 전담 상황실을 꾸려 24시간 교대로 자사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선장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대로 항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가느냐, 아니면 수만 톤의 원유를 실은 채 뱃머리를 돌려 몇 주가 더 걸리는 우회로로 향하느냐. 멈추면 하루에도 수억 원의 손실이 쌓이고 계속 가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실제로 이 시기 수백 척의 배가 항로 앞에서 멈춰서거나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일부 선사는 아예 이 항로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좁은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이 선택들이 결국 우리가 여기서 풀어가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숫자와 통계로만 보면 멀게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배와 구체적인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좁은 물길 하나가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도를 펼쳐보면 페르시아만은 마치 주머니처럼 생긴 바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까지 세계 원유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쥔 나라들이 이 주머니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좁은 만 안에 전 세계가 확인한 원유 매장량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주머니에는 입구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약 33km. 여기에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항로는 양방향을 합쳐도 훨씬 좁은 수 킬로미터 남짓한 구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좁은 항로 안에서 대형 유조선들이 서로 마주 오가며 교차해야 하다 보니 평시에도 이곳을 지나는 선장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항해해야 하죠. 이 좁은 구간을 지나야만 걸프에서 캐낸 원유가 비로소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 해협을 건너뛰는 송유관을 일부 건설해 두었지만 걸프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지리적 조건이 미국의 눈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979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우방국에 맡기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수에즈 동쪽에서 군사력을 걷어들이면서 생긴 공백을 미국이 직접 채우기보다는 지역의 우방을 통해 메우려 했던 것이죠. 그해 1월 수십 년간 미국의 핵심 우방이었던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이슬람 혁명 세력에 밀려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어 수십 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붙잡히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페르시아만의 안정을 함께 지켜주던 핵심 파트너 하나를 하루아침에 잃은 셈이었죠. 같은 해 12월, 이번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미국의 우방이었던 이란이라는 기둥 하나가 무너지고 소련의 영향력이 걸프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1980년 1월 23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의회에 나가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외부 세력이 페르시아만 지역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는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격퇴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카터 본인이 아니라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지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직접 다듬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트루먼 독트린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빌려와 소련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최대한 단호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카터 독트린이라 불리게 되는 이 선언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고 해군 전력을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 해군 5함대가 걸프의 관문 바레인에 상시 주둔하게 된 뿌리입니다. 카터 본인은 그해 일기에
이 연설이 지금까지 자신이 한 연설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적었고,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만에 대한 이 대목을 연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으로 꼽았습니다. 이 선언 이후 미국의 중동 전략은 크게 바뀝니다. 과거 영국이 물러난 자리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두 기둥에 기대어 간접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걸프 주둔은 이후 역대 정권을 거치며 이름과 형태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을 거치며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카터 독트린을 선언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 바다는 실제로 전쟁터가 됩니다. 1980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합니다. 당시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이슬람 혁명 직후 혼란에 빠진 이란을 손쉬운 상대로 보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쟁은 8년 가까이 이어지는 소모전으로 번졌습니다. 전쟁 초반 지상에서 밀리던 이라크는 1984년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자체를 막아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이었죠. 당시 양국 모두 원유 수출에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수출로를 끊는 것이 곧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라크 전투기가 걸프를 오가는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란도 곧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훗날 유조선 전쟁, 탱커워라 불리는 국면입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 기간 동안 걸프를 오가던 유조선과 상선 수백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만 100척이 넘는 배가 공격받은 적도 있을 정도로 이 좁은 바다는 문자 그대로 전장이 되었습니다. 특정 국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이어지자 쿠웨이트 같은 걸프 산유국들은 자국 유조선에 미국이나 소련의 국기를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이릅니다. 당시 냉전의 두 축이던 미국과 소련 양쪽에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힐 좋은 명분이기도 했죠. 이른바 재선적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한 나라의 민간 선박이 다른 초강대국 국기를 빌려다는 냉전기에나 가능했던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고 해군 호위를 붙이는 어니스트윌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작전에는 미 해군 함정 수십 척이 동원되었고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은 이른바 컨보이, 즉 선단을 이루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함정이 앞뒤로 호위하며 지나가는 이 선단의 모습은 이후 수십 년간 이 해협에서 반복될 호위 항행이라는 방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해군이 이란의 기뢰와 직접 충돌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1988년 4월 미군 호위함 세뮤얼 로버치오가 이란이 부설한 기뢰에 부딪혀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승조원 전원은 무사했지만 미 해군은 곧바로 프라잉 멘티스 작전을 발동해 이란의 해상시설과 함정 여러 척을 타격합니다. 이 작전은 미 해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인 가장 큰 해상 전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됩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미 해군 순양함이 이란 여객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하면서 29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 오인 격추는 이후 수십 년간 미국과 이란 사이에 깊은 앙금으로 남게 되었죠. 이 유조선 전쟁은 세계의 하나의 사실을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이 좁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당사국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국제 해운업계의 보험료는 이미 이때 한 차례 크게 뛰어올랐고 걸프로 가는 항해 자체를 거부하는 선사들도 속출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관행, 이를테면 위험지역 항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전쟁지대 수당 같은 제도는
지금까지도 해운업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이 바다의 긴장까지 함께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조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은 거의 관용구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위협의 발자취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당시의 위협에 이어 2008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이 서방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해협을 봉쇄해 세계 원유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이란산 원유 수출이 압박받을 때마다 이란 고위 관료와 군 인사들은 방송에 나와 봉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2012년 초에는 이란의 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란산 원유를 한 방울도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제유가가 이 발언 하나로 급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란은 영국 국적 유조선을 납포하는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해협을 지나는 각국 선박을 함께 호위하자는 취지의 다국적 연합체를 새로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도 중동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봉쇄 가능성이 거듭 거론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넘는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위협만 헤아려도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간 위협이 반복되면서도 정작 완전한 봉쇄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란 스스로도 이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 외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해협을 막는 것은 상대국뿐 아니라 자국의 숨통도 함께 조이는 행위인 것이죠. 둘째,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이란이 원유를 팔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요 고객이 중국인 만큼 이 관계를 스스로 끊는 것은 이란에게도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셋째, 해협 자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으려면 대규모의 기뢰부설이 필요한데 이는 국제적으로 명백한 군사도발로 간주되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뢰는 한번 부설하면 제거하는 데도 오랜 시간과 전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봉쇄를 건 쪽에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넷째, 국제법상으로도 이 해협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보장하는 통과 통항권이 적용되는 국제 해협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 권리에 따르면 연안국이라 해도 다른 나라 선박의 통항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랫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이 해협을 실제로 완전히 그리고 오래 막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위협 자체가 실질적인 행동보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쓰는 카드에 가깝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역대 미국 정부의 여러 관료들도 공개석상에서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할 능력은 있어도 그것을 오래 유지할 능력은 없다는 평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단기간에 교란은 가능하지만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장기간 봉쇄를 버텨낼 만한 경제적, 군사적 체력은 없다는 것이 당시까지의 중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2026년 초에 벌어진 사건 앞에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이 위협은 있어도 실행은 없다는 공식이 처음으로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 먼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채널이 다룬 여러 길 가운데 호르무즈만큼 지키는 이유가 자주 오해받는 곳은 드뭅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죠. 이 해협을 통해 미국에 들여오는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미 해군 함대는 반세기 가까이 이 바다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습관 때문일까요? 답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 석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키는 것은 이 석유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세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 그 자체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려면 페트로달러 편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거래의 기준 통화가 달러로 굳어진 것은 단순히 미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르무즈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합니다. 이 바닷길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안심하고 이 좁은 병목 하나에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장 이 해협에 깊이 의존하는 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바다를 떠난다면 그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우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중국 해군이 직접 이 바다의 안전을 자처하고 나설 수도 있고, 이란이나 주변 강대국들이 이 물길의 통행 자체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세계 무역의 안전을 보장하던 하나의 기준이 사라지고 여러 세력이 저마다 다른 규칙을 내세우는 훨씬 불안정한 바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 어느 한순간 이 해협의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가 바뀐다면 그 나라는 지금 미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나라의 배를 동등하게 대우할지, 아니면 자신과 가까운 나라의 배만 우선적으로 보호할지, 그 자체가 전 세계 무역 질서의 향방을 가르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편에서 우리는 미국이 왜 세계 무역의 결제 질서를 설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페트로달러 편에서는 미국이 왜 원유 거래의 통화까지 설계하려 했는지를 살펴봤죠. 호르무즈에서 미국이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배든 어느 나라로 향하든 이 바닷길만은 안전하다는 질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질서가 유지되는 한 전 세계는 안심하고 이 좁은 병목을 통해 무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설계하고 지키는 나라가 결국 그 질서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무역의 암묵적인 심판관 역할까지 함께 갖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 바다의 석유를 덜 쓰면 덜 쓰게 될수록 오히려 더 순수하게 이 바다를 지키는 미국의 역할은 질서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머무는 나라. 이런 논리는 국제정치학에서 흔히 패권 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국제적 공공재, 즉 안전한 무역로나 안정된 통화 같은 것들을 제공할 때 오히려 세계 전체의 혼란이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작 자신은 이 바다의 석유가 거의 필요 없어진 지금까지도 미국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석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 흐르는 질서를 지키는 것.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이 채널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돈과 권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해협을 둘러싼 구도를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문제로 본다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늘 미국과 이란의 말싸움만 비치지만 정작 이 물길 위에 가장 많은 화물을 올려놓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다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는 사실 미국이 아닙니다. 이 해협을 지나 세계로 나가는 원유의 가장 큰 목적지는 중국입니다.
최근 집계를 보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양이 중국으로 향하고 인도가 그 뒤를 이으며 한국과 일본이 각각 10% 안팎을 차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 항로가 유지되는 질서를 지키고 중국은 그 질서 위에 놓인 물자에 기대며 이라는 그 질서 자체를 흔드는 카드를 쥐고 있는 삼각구도. 이것이 지금 호르무즈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정확한 그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삼각구도 안에서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은 이 해협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나라이면서도 정작 이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적 부담은 거의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꾸준히 전략 비축유의 규모를 늘리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육상 파이프라인 수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 해협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서서히 낮춰가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는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그 질서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안전판은 스스로 마련해두는 셈입니다. 이것은 무임승차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리한 위험 분산 전략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부르든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 바다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거의 치르지 않으면서 그 혜택은 가장 많이 누려온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구도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중동산의 비중은 오랫동안 70% 안팎을 오르내려 왔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바로 이 해협을 거쳐옵니다. 액화천연가스 역시 상당 부분을 카타르에서 들여오는데 이 배들도 같은 물길을 지나야 하죠.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경제의 중심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 이 바다의 안녕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당장 우리 공장에 불이 꺼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이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단 한 방울의 원유도 나지 않습니다. 전량을 배로 실어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배가 지나는 길목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제의 혈관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삶과 이 먼 바다를 잇는 또 하나의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입니다. 이 해협을 지나는 배 한 척에는 평소에도 전쟁 위험 보험료라는 것이 붙습니다. 일반적인 화물 보험과는 별도로 분쟁 지역을 지날 때만 추가로 붙는 특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이 보험료는 순식간에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평소에는 이 항로를 지나는데 몇천 달러 수준이던 추가 보험료가 위기 상황에서는 몇십 배까지 치솟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6년 위기 당시 이 구간을 통과하는 한 항해에 붙는 추가 전쟁 보험료만 25만 달러에서 37만 5천 달러 사이까지 치솟았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이 좁은 바다를 건너온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 보험료 인상분은 고스란히 운임 비용에 반영되고 운임 비용의 상승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입 단가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운임과 보험사들의 위험평가 그리고 원유 선물 시장의 가격까지 한꺼번에 출렁거리면서 이는 다시 국내 기름값과 전기요금, 나아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물가는 금리 결정에 그리고 금리는 다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까지 파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총성이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이 연쇄고리를 타고 내려온 충격은 결국에 우리 월급 통장과 마트 영수증에까지 가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반대편 좁은 바다 소식 하나에 우리 동네의 주유소 가격판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이 연쇄고리는 원유 한 가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해협은 액화천연가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병목입니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가 생산하는 물량의 거의 전부가 이 좁은 해협을 거쳐나갑니다. 카타르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작은 나라지만 이 해협 하나 덕분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겨울철 난방과 발전에 쓰는 가스의 상당량이 바로 이 항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해운업계까지 살펴보면 그림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해협 인근에는 두바이 같은 중동의 대형 환적항이 몰려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컨테이너선 가운데 상당수가 이 항로를 거치거나 이 지역 항구를 경유지로 삼습니다. 원유뿐 아니라 전자제품과 의류, 자동차 부품 같은 일반 화물의 물류까지 이 좁은 병목 하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서 판매하는 곳이 바로 재보험 시장입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위험을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 넘겨 분산시키는, 한마디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입니다. 런던의 대형 재보험 중개업자들은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위험도를 거의 실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한 재보험 중개사는 피격당한 선박의 이름과 국적, 피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업계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위험도는 곧바로 전세계 원유 선물 시장에도 반영됩니다. 뉴욕과 런던의 원유 선물 거래소에서는 이 해협 인근에서 들려오는 뉴스 하나에 몇 초 만에 가격이 몇 %씩 움직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실물 시장에서 배 한 척이 실제로 멈추기도 전에 이미 서류의 숫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유에서 가스로, 가스에서 컨테이너로, 컨테이너에서 보험료로, 보험료에서 선물시장으로, 이 모든 시장이 거미줄처럼 얽힌 채 단 하나의 좁은 물길에 동시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는 대부분 위협은 있었지만 실제 전면 봉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오랜 패턴은 깨졌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2026년 이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면은 2026 호르무즈 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 지휘부를 겨냥해 단 12시간 만에 수백 차례에 이르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합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포함해 다수의 고위 인사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공습 과정에서 반달 아바스 인근 민간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해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 관련 선박에 전면 폐쇄한다고 선언합니다.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해협은 닫혔다, 지나가려는 자가 있다면 혁명수비대 용사들이 그 배를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언 직후 실제로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수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급감했습니다. 평소 하루 100척 가까이 되던 통항 선박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공습 직전 배럴당 $70 선이었던 브렌트유 가격은 불과 며칠 사이 $90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들썩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두고 이란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순간이라 평가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운영기구는 해협에 대한 공식적인 폐쇄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상선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아진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후 실제로 해협 내 선박들을 향해 공격에 나섰고 기뢰를 부설했으며 밀수 혐의를 내세워 여러 척의 상선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해협 봉쇄 작전을 총괄하던 이란 해군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를 표적으로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주 사이 예인선 한 척이 침몰하고 10여 척이 넘는 상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안타깝게도 여러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의 대형 액화천연가스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해 카타르 에너지공사가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인 라스타누라와 바레인의 유일한 정유시설도 각각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걸프 산유국들의 심장부인 정유 에너지 시설까지 번진 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걸프 산유국들은 이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자국 인프라가 공격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는 작전과 상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까지 이 해역에 추가로 파견하며 무력 시위 수위를 끌어올렸고, 동시에 민간 선사들에게는 호위 항행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내놓았습니다.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받는 나라들을 향해 각자 군사적으로 이 백기를 지키는 데 동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영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국은 군사적 개입 대신 비축유의 방출과 수입선 다변화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 달여의 격돌 끝에 2026년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합니다. 이 휴전에는 해협을 다시 여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이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며 해협이 다시 열려 세계 무역이 정상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걸프 안에는 800척이 넘는 선박이 발이 묶여 대기하고 있었고, 보험사들은 위험보험료를 낮추기를 주저했죠. 이란은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신 이 물길의 향후 관리 방식을 정하는 것에서 자신들도 발언권을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지점은 이후 협상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는 거꾸로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의 항구들을 봉쇄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7월 초 카타르에서 양측 협상단이 다시 마주 앉았고, 한때는 협상이 순조롭다는 소식과 함께 유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휴전이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란이 해협 일부 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주장하며 선박에 발포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미국이 다시 며칠에 걸친 공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 해협의 통항량은 위기 이전 하루 88척이라는 평시 수준에서 20척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는 뜻밖의 장면도 벌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뒤에는 이렇듯 여러 외교적 해프닝들이 함께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해협의 상당 부분이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걸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만은 줄곧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강요회의 자리에서 미국 측이 오만을 향해 강경한 경고성 발언을 쏟아낸 일이 벌어졌고, 오만 외교부가 오히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해프닝은 하루 만에 정리되었지만 이 협상이 미국과 이란 단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오만을 비롯한 여러 주변국 이해관계까지 촘촘히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살펴본 여러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완전하고 지속적인 봉쇄는 여전히 어렵다는 기존의 분석은 큰 틀에서는 유효했습니다. 전쟁 발발 몇 달 뒤 결국 휴전과 재개방 협상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둘째, 하지만 완전한 봉쇄가 어렵다는 것이 단기간의 봉쇄조차 불가능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도 이번에 뼈아프게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말로만 떠돌던 위협이 단 하루 만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세계는 이제 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걸프 산유국들과 미국은 이 해협의 안전을 새롭게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물길의 안전을 한 나라의 함대에만 의존하던
반세기 전의 방식이 이제는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은 이 위기 속에서 전략 비축유를 풀고 중동의 지역으로 수입선을 서둘러 넓혀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천만 배럴이 넘는 비축유를 시장에 풀었고 이 가운데 상당량을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우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정유사들에는 향유 원유 도입을 조건으로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이른바 오일 스와프 프로그램도 가동되었고 한동안 끊겼던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재개되는 이례적인 장면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인도에도 나프타 수입을 요청했고 대신 5개월간 관련 제품의 수출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내놓았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수출과 수입이라는 정반대의 조치가 동시에 나온 셈인데 그만큼 이 위기가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급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일본은 170일치에 달하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고 도쿄전력은 한때 순환 단전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국내 매체 집계에 따르면 위기 이전 70%에 육박하던 한국의 중동산 원유 비중은 위기 이후 몇 달 사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일 쇼크 편에서 우리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만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서둘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모습은 정확히 같은 교훈이 반세기 만에 다른 대륙에서 반복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매우 유동적인 현재 진행형 사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분쟁의 군사적,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보여준 경제적 파장, 즉 위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세계가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 33km에 불과한 좁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물길 하나에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걸려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바다는 반세기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병목으로 남아있습니다. 카터 독트린으로 시작된 미국의 개입, 유조선 전쟁이라는 실제 충돌, 그리고 수십 년간 반복된 봉쇄 위협까지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세계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좁은 길목을 누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가? 그리고 2026년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제 가격표로 그리고 실제 인명피해로 확인했습니다. 이 위기 하나로 전 세계가 치른 비용은 단순히 오른 물가나 늘어난 보험료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에너지 공급망 전략을 몇 달 만에 다시 짜야 했고 세계 곳곳의 국민들이 전쟁 당사국도 아니면서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물길의 미래 관리 방식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물길의 안전을 보장하고 누가 그 대가로 어떤 발언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승패로 끝나지 않는 훨씬 길고 지루한 협상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파나마 운하 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전 강대국은 총과 군함으로 길목을 지켰고 오늘날 강대국은 항구 지분을 사고 회사를 인수하며 길목을 다툰다고 말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 흐름을 두고 세계가 조금씩이지만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패권을 다투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반세기 동안은 협상 카드와 위협, 함대의 상시 주둔이라는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2026년 이 바다는 다시 한번 가장 원초적인 방식, 무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무력의 결과를 말과 협상으로 정리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지켜보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바다의 관리 방식이 정말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편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의 이름이 무엇이 되든 그 나라는 다시 이 채널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바로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길을 무기로 쓸 것인가? 시대에 따라 방법은 바뀌어도 세계의 목을 쥔 좁은 길목을 차지하려는 경쟁 자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자원을 가진 나라보다 그 자원이 지나가는 길목을 쥔 나라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강대국은 언제나 길을 지배했습니다. 그 길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든 바다 밑을 지나는 가스관이든 좁은 운하든 아니면 이 호르무즈 해협처럼 폭 33km에 불과한 물길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쥔 자가 결국 세계 경제가 지불해야 할 값을 정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언제나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는가 보다 그 무엇이 지나가야 할 가장 좁은 병목이 어디인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채널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온 사실이자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게 될 사실입니다. 생산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병목은 언제나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병목을 쥔 자가 결국 나머지 모두의 셈법을 좌우합니다. 다음 저녁 뉴스에서 호르무즈라는 이름이 다시 나온다면 이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저 먼 중동의 한 사건이 아니라 내일 아침 우리 동네 주유소의 가격판과 이번 달 전기요금의 고지서와도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돈과 권력, 이번 이야기가 알려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목을 쥔 자가 세계 경제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이 좁고 협착할수록 그 값은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돈과 권력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